새벽 공기가 유난히 맑았다. 서울 하늘 위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사람들은 광장으로 몰려들었다. 라디오에서는 연설이 흘러나왔고 아이들은 국기를 흔들며 웃었다. 그날은 모두가 기다려온 나라 세워진 날이었다. 영민은 새 양복을 입고 광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주머니 속엔 아직도 낡은 나침반이 들어 있었다. 손끝에 닿는 그 금속의 감촉이 그를 잠시 과거로 데려갔다. 만주에서의 맹세, 총성, 피의 약속.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제 진짜 조국이 생긴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다. 단상 위에서는 연설이 이어졌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유와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나라. 군중이 함성을 질렀다. 종소리가 울리고 국기가 서서히 올랐다. 그 순간 영민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푸른 하늘이 마치 미래를 약속하는 듯 빛났다. 그러나 같은 시각 그 하늘 아래의 다른 곳에서도 또 하나의 태극기가 올라가고 있었다. 평양의 하늘 붉은 깃발과 함께 걸린 또 하나의 국기. 그 아래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현수막이 펄럭였다. 군인들의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국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재호는 단상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조선노동당 선언문이 들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 문서를 바라봤다. 이것이 우리가 꿈꿨던 독립의 완성일까? 그의 속삭임은 함성 속에 묻혀버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자유와 평등, 그 두 단어가 이제 서로 다른 하늘 아래에서 의미를 나눠 갖게 된 순간이었다. 평양의 군중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 만세. 그 외침이 하늘로 올라갔다. 같은 시간 남쪽에서도 만세의 함성이 울렸다. 두 개의 함성이 하늘에서 부딪히고 어딘가에서 잔향처럼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 잔향은 기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선영은 서울의 라디오 앞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작은 방 책상 위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연필로 한 줄을 적었다. 같은 날 두 개의 조국이 태어났다. 그 문장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손끝이 멈추고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다. 잉크가 번지며 조국이라는 단어가 흐릿해졌다. 그날 저녁 영민은 정부청사 옥상에 올랐다. 도시는 축하의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환호성을 들으며 작게 속삭였다. 우린 드디어 자유를 얻었지만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의 뒤에서 동료가 물었다. 무슨 말이요? 아니, 그냥 바람이 조금 다르네.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무렵 재호도 같은 하늘 아래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다. 그의 옆엔 병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남쪽에서도 오늘 같은 행사가 있다더군요. 누군가 말했다. 재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래, 같은 날 두 나라가 생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하지만 하늘은 하나뿐이지. 밤이 깊어갈수록 두 도시의 불빛이 선명히 드러났다. 남쪽은 네온사인과 축제의 노래, 북쪽은 횃불과 군가의 박자. 하늘은 넓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라디오는 계속 흘러나왔다. 역사는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간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단지 그 길이 두 갈래였을 뿐이다. 선영은 창문을 열었다. 멀리서 밤하늘의 별이 빛났다.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들은 지금 어디서 그 별을 보고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그 바람은 남과 북을 넘어 38선 위로 흘러갔다.
이른 새벽 안개가 짙게 깔렸다. 땅은 젖어 있었고 들판 위엔 철조망이 길게 뻗어 있었다. 그 철조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새로운 경계선이었다. 영민은 군용 지프에서 내려 철조망을 바라보았다. 군인들이 말없이 철근을 밟고 끝없는 선을 따라 철조망을 이어붙였다. 망치질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다.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인가?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비에 젖은 태극기가 휘날렸다. 남쪽의 깃발이 철조망에 걸려 찢어졌다. 한 병사가 다가와 조용히 그 조각을 떼어냈다. 그의 손끝에서 흙과 피가 섞여 있었다. 영민은 그 조각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주머니에 넣었다. 그 조각의 무게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반대편 안개 너머. 재호는 쌍안경을 들고 남쪽을 바라봤다. 그의 시야 너머로 남쪽 군인들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 선이 단순한 군사 구역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가르는 칼날이 될 거라는 것을. 동무, 저들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한 병사가 물었다. 조용해서 더 무섭지. 재호는 낮게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쥔 담배를 꺼내다 말고 다시 넣었다. 불을 붙이면 그 불빛조차 이 경계선 위에 노출될까 두려웠다. 그날 오후 하늘이 개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그러나 그 빛은 양쪽을 공평하게 비추지 않았다. 남쪽은 따뜻했고 북쪽은 차가웠다.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선영은 국경 가까운 마을의 언덕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철조망, 그 너머에는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길. 그녀는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저기 저 철사 뒤엔 뭐가 있어요? 우리 집이 있단다. 그녀의 대답은 조용했고 슬펐다. 바람이 불자 아이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철조망이 삐걱거리며 울었다. 밤이 되자 경계선은 또 다른 빛으로 바뀌었다. 서로를 감시하기 위한 탐조등이 번갈아 켜졌다. 하얀 빛이 안개를 가르고 움직였다. 그 빛이 닿을 때마다 땅 위의 그림자들이 흔들렸다. 영민은 초소 위에서 무전을 들었다. 38선 남쪽 이상무. 그 보고가 평온하게 들렸지만 그 속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있었다. 그는 초소 난간에 팔꿈치를 걸고 북쪽을 바라봤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도 분명 누군가 같은 자세로 서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아마도 재호일지도 몰랐다. 그는 문득 손을 들어 올렸다. 안개 너머로 보이지 않는 어딘가를 향해. 조용히 손을 들어 인사하듯 흔들었다. 그의 동료가 물었다. 무슨 짓입니까? 그냥 옛 동무에게 인사하는 거야. 그 말에 동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멀리서 부엉이 울음이 들려왔다. 그 울음소리가 경계선을 따라 메아리쳤다. 그 소리는 짧지만 오래 남았다. 재호도 같은 시간 북쪽 초소 위에 있었다. 그는 철모를 벗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별은 같은데 왜 하늘은 달라졌을까? 바람이 불어왔다. 철조망이 흔들리며 얇은 금소금이 났다. 그 소리가 마치 울음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선영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말이 끊기면 마음도 끊어진다. 오늘 하늘이 아니라 땅이 사람을 나누었다. 펜 끝에서 잉크가 번졌다. 그 번진 자국이 마치 38선의 모양처럼 길고 얇게 이어졌다. 늦은 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등불 아래 선영은 조심스레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종이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닳았고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 재호 씨, 이 글이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글씨 하나하나에 숨을 고르며 적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지 않고 소문도 노래도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바람마저도 말을 아끼는 듯합니다. 창밖에선 풀벌레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그 소리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어두운 산등성이 넘어 재호가 있을 법한 북쪽의 하늘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는 다시 글을 이어갔다. 영민 씨는 여전히 일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고 가끔 눈빛이 멀리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당신을 떠올리겠지요. 펜촉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그리고 다시 한 줄을 적었다. 조국이 둘로 나뉘었지만 저는 아직 한 나라의 하늘 아래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늘이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녀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봉투에는 평양 김재호 귀하라고 썼다. 그러나 주소 아래에 적힌 한 줄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검열필. 며칠 뒤 편지는 남쪽 우편소를 거쳐 북으로 향했다. 그 길은 험하고 불안정했다. 군 검문소를 지나 수색대를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군 행정실의 검열위원의 손에 도착했다. 그 위원은 피곤한 얼굴로 봉투를 뜯었다. 빛바랜 편지지가 바닥에 펼쳐졌다. 그의 손가락이 문장을 따라갔다. 조국이 둘로 나뉘었지만 그 문장에 잠시 멈추더니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위험한 문장이군. 그는 펜으로 빨간 줄을 그었다. 그 줄은 선영의 진심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봉투는 다시 닫혔다. 그 편지는 북으로 가지 못했다. 대신 서류 더미 사이에 묻혀 한참 후에야 다른 손에 들어갔다. 며칠 후 재호는 평양의 사무실에서 우편물 꾸러미를 받았다. 서류와 보고서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 그는 이름을 보고 손이 멈췄다. 보낸 이선영.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봉투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다. 발송 불가. 그는 그 문구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말없이 봉투를 가슴에 넣었다. 그의 동료가 물었다. 무슨 서류입니까? 그냥 오래된 약속 하나. 그는 짧게 대답했다. 밤이 되자 그는 사무실 불을 껐다. 창문 밖엔 평양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는 봉투를 꺼내 다시 보았다. 햇빛에 바랜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조국이 둘로 나뉘었지만 그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는 낮게 웃었다. 그래도 마음은 하나였는데. 그는 봉투를 접어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다. 멀리 남쪽의 별 하나가 은은히 빛났다. 그는 그 빛을 향해 속삭였다. 언젠가 편지가 아니라 목소리로 답할 수 있겠지.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살짝 불었다. 책상 위에 종이들이 흩날렸다. 그중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통신 단절 구역 통보서. 그 서류 위로 봉투가 떨어졌다. 두 종이가 겹쳐지며 그 위에 희미한 그림자가 생겼다. 마치 두 개의 손이 맞닿으려는 모습처럼. 1949년 여름 땅은 더웠고 하늘은 묘하게 낮았다.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끈적였고 사람들은 무언가 말하지 못한 채 떠나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남쪽 마을의 기차역.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보따리와 아이, 염소, 심지어 부엌의 냄비까지 품에 안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잠시 피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언젠가 돌아오겠지라는 위로가 섞여 있었다. 누구도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 믿지 않았다. 선영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곁엔 노모와 젊은 여인이 섞여 있었다. 북쪽에서 더 이상 연락이 안 된다더라. 우리 남편도 안 와요. 혹시 길이 막혔을까요? 불안이 퍼져나갔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조금만 참자, 곧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이 입에서 나왔을 때 그녀 자신도 믿지 못했다.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렸다. 기차가 천천히 들어왔다. 차창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기차가 멈추자 군인들이 뛰어들어 통제를 시작했다. 북쪽 출입 통제선. 허가증 없는 사람은 이동 불가. 고함이 터졌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선영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기차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녀는 철조망 너머를 바라봤다. 그 너머에는 그녀가 알던 집이, 그녀가 걸었던 길이 있었다. 그곳엔 아직 빨래가 널려 있고 문 앞에 신발 한 켤레가 그대로일 것 같았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철조망에 걸려 있던 천 조각이 흩날렸다. 그 조각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돌아올게. 그 단어 하나가 바람에 실려 날아갔다. 그녀의 시선이 그 조각을 끝까지 따라갔다. 그러나 바람은 북쪽으로 불었다. 같은 시간 38선 북쪽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다. 재호는 군복을 입은 채 마을 입구에 서 있었다. 트럭이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저기요. 그의 부하가 말했다. 재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트럭에 실린 노인의 눈을 봤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체념이 있었다. 그는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그건 오래전 만주에서 봤던 패배한 자들의 눈이었다. 트럭이 떠나자 먼지가 일었다. 먼지 속에 하늘이 잠시 가려졌다. 그 순간 재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햇빛이 눈부셨다. 그 빛 아래에서 모든 경계가 한때는 같은 색이었을 텐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쩌다 우리가 길을 나누게 된 걸까? 해질 무렵 선영은 역 근처 언덕에 올라섰다. 기차는 떠났고 플랫폼엔 흙먼지만 남았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노모는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그녀는 일기장을 꺼내 한 줄을 적었다. 오늘 사람들이 두 방향으로 떠났다.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다. 누가 옳은 길을 택했는지는 아직 모른다. 밤이 되었다. 언덕 아래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철조망 위에는 달빛이 흘렀다. 그 달빛이 마치 강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났다. 그 별빛이 북쪽으로 가는 듯 보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있다면 아직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겠지.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총소리 한 발이 들렸다. 아무도 누가 쐈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 한 발의 소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경계선을 그었다. 지리산 능선의 안개가 내려앉았다. 나뭇잎마다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그 물방울들이 떨어져 짧은 빗소리처럼 흩어졌다. 1949년 말 이 땅에 사는 이미 두 개의 목소리를 품고 있었다. 한쪽은 해방, 다른 한쪽은 정화.
영민은 군사정보가 소속으로 38선 인근의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새벽 3시 보고서와 지도를 들고 숲길을 걸었다. 안개가 짙었고 군화의 발자국 소리가 진흙 속에 파묻혔다. 이 일대에 빨치산 잔당이 숨어 있다는 보고입니다. 부하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만 하고 철수하자. 이 산은 함부로 피를 흘릴 곳이 아니야. 그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낡은 맹세처럼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는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바라봤다. 그 빛이 낯설게 느껴졌다. 언젠가 자신이 믿었던 조국의 빛이 이토록 희미하게 변했을 줄은 몰랐다. 그 시각 반대편 능선. 재호는 빨치산 부대의 지휘소에서 남쪽 병력의 움직임을 듣고 있었다. 남쪽 정찰대가 이 근처를 수색 중입니다. 그들이 먼저 쏘지 않으면 우리도 쏘지 마라. 그는 명령을 내렸다. 우린 이 땅을 지키려 싸우는 거지 이 땅을 더 피로 물들이려는 게 아니다. 그의 부하가 조심스레 물었다. 동무 혹시 남쪽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호는 웃었다. 그렇지. 오래된 동무가 하나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서로 총을 쥔 손만 알고 있겠지.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아직 남아 있었다. 별은 아무 편도 아니야. 다만 어두운 곳에서도 비추는 것뿐이지. 그날 밤 두 사람의 부대는 서로의 위치를 모른 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안개가 짙어지고 바람은 잦아들었다. 새벽 4시 숲속의 정적 속에서 영민의 부하가 낮게 외쳤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었지만 그 앞에 선 그림자는 한 걸음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림자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발포하지 마시오. 우린 당신들과 같은 조선 사람이요. 그 말에 영민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손짓으로 병사들을 멈추게 했다. 안개 사이에서 천천히 나타난 얼굴. 그건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재호?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서 흘렀다. 재호도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영민?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람조차 숨을 죽였다. 그들의 눈빛이 안개 속에서 맞닿았다. 총구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 사이엔 오래된 신뢰의 잔해와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함께 서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영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떨림이 있었다. 내 나라가 나를 적이라 불렀네. 그렇다면 이젠 나라가 우리를 갈라놓은 거겠지. 재호의 말에 영민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때 맹세했던 조국이 이런 모습이었나. 그 물음에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짧게 웃었다. 그때 우리가 믿었던 건 조국이 아니라 서로였던 것 같군. 안개가 그들 사이를 다시 덮었다. 총을 든 병사들이 긴장한 채 숨을 죽였다. 그때 멀리서 경고탄이 울렸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빛 속에 드러났다. 그 순간 그들은 다시 병사가 되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철수해. 영민이 말했다. 다음엔 어디서 보게 될까? 아마 서로의 총구 앞에 서겠지. 짧은 침묵. 그 다음엔 오직 새벽의 바람만이 남았다. 그 바람 속에서 재호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영민 살아남아라. 그래야 언젠가 누군가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을 테니. 해가 떠올랐다. 안개가 걷히고 숲속엔 발자국 자국만 남았다. 두 방향으로 향한 두 줄의 흔적. 서로 다른 길, 그러나 같은 땅 위에 새겨진 발자국.
겨울이 오기 전 하늘은 이미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눈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엔 불길한 냄새가 감돌았다. 도시의 벽마다 다른 구호가 붙었다. 빨갱이를 척결하라. 인민의 적을 처단하라. 서로 다른 북끝에서 쏟아진 단어들이 하나의 나라를 점점 더 뜯어먹고 있었다. 영민은 정부 청사안 회의실 한켠에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좌익 잔당 색출 강화 방침. 군사정보국 긴급보고. 그는 종이 위에 단어를 오래 바라봤다. 한때 그가 믿었던 조국의 법이 이제는 또 다른 이름의 무기가 되어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린 언제부터 조국 대신 서로를 감시하게 된 걸까? 창밖으로 군 트럭이 지나갔다. 청년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그들의 눈엔 두려움보다 더 깊은 체념이 비쳤다. 누군가는 그들을 범죄자라 불렀지만 그들 역시 이 땅의 아들이었다. 같은 시간 평양의 정치위원회. 제오는 새로 발행된 당 기관지를 읽고 있었다. 혁명의 적 남조선 반동 세력 척결. 그는 손끝으로 활자를 천천히 따라갔다. 적 척결 숙청. 그 단어들이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그 익숙함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 동료가 들어왔다. 동무 남쪽에서 대대적인 검거가 시작됐다 합니다. 우리도 곧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제오는 눈을 감았다. 그 불길이 결국 우리도 태우겠지. 그의 말은 낮았지만 그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 흰 눈 위로 빨간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그 대비가 너무 선명해서 그는 문득 피 묻은 서약서를 떠올렸다. 조국이 해방되면 다시 만나자. 그 약속이 이제는 불길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선영은 체포된 사람들의 명단을 몰래 적고 있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 속을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철필 같은 마음으로 이름을 써 내려갔다. 박철수 22세 실종. 김현숙 19세 연행.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름을 남기면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종이를 급히 덮었다. 문이 열리며 군화 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을 하시오? 아이들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녀는 담담히 대답했다. 군인은 잠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후었다. 요즘 이런 밤에 불을 켜면 위험하오. 그렇군요. 금세 끄겠습니다. 군인이 떠나자 그녀는 촛불을 불어 껐다. 연기가 천천히 위로 흘렀다. 그 연기 냄새가 방 안에 오래 남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다시 펜을 들었다. 오늘 또 누군가 사라졌다.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이튿날 새벽 서울의 하늘과 평양의 하늘에 동시에 불길이 치솟았다. 한쪽은 시위의 횃불, 한쪽은 숙청의 화염. 불빛은 서로 다른 이름으로 타올랐지만 그 빛의 색은 같았다. 영민은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다. 이건 통제의 불이 아니라 복수의 불이야. 제오는 같은 시간 불타는 신문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 불은 언젠가 우리를 삼킬 거야. 그날 밤 하늘은 붉었다. 불씨가 하늘로 피어올라 별빛을 가렸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전쟁의 냄새가 처음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밤은 깊었다. 하늘에는 달빛 하나 없고 오직 초소의 등불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38선의 땅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바람조차 방향을 잃은 듯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불지 않았다. 영민은 초소 위에서 쌍안경을 들고 있었다. 저 멀리 강 건너편의 불빛이 깜빡였다. 평소보다 하나 더 많았다. 저쪽에서도 우리를 보고 있겠지.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뒤에서 병사가 물었다. 저게 신호입니까? 아니, 사람의 흔적이야. 그는 잠시 망원경을 내려놓고 손에 쥔 낡은 나침반을 꺼냈다. 그 속의 바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북쪽은 더 이상 고향을 뜻하지 않았다. 이제는 총구가 향하는 방향이 되어 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길이란 게 참 잔인하지. 한번 잘못 나뉘면 다시 만날 수 없지. 그 시각 반대편 초소의 제호 역시 깨어 있었다. 그의 앞에도 동일한 강이, 동일한 어둠이 있었다. 그는 손에 쥔 권총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다. 그건 오래전 만주에서 불타기 전 서약서에 남은 조각이었다. 그 위에는 흐릿하게 번진 글씨가 보였다. 조국이 해방되면 다시 만나자.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우린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걸까? 아니면 계속 부수고 있는 걸까? 그 말이 끝나자 어디선가 철조망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양쪽 초소가 동시에 긴장했다. 이상 감지. 발포 준비. 명령이 날카롭게 퍼졌다. 영민은 총을 들었다. 눈앞의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는 망설였다. 짐승일 수도 있다. 하지만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 걸렸다. 그 순간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총성이 어둠을 찢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같은 시각 총성이 울렸다. 두 발의 총알이 어둠 속에서 교차했다. 둘 다 빗나갔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공기는 갈라졌다. 정적. 그 짧은 순간 양쪽의 병사들은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저기에도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 그 단순한 깨달음이 이 밤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잠시 후 무전이 울렸다. 남쪽에 총성이 들렸다. 북쪽에서도 발포 확인. 보고가 교차하며 긴장이 다시 감돌았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누구도 이 첫 총성이 진짜 전쟁의 신호가 되길 원하지 않았다. 선영은 그 시각 국경 가까운 산골 마을의 헛간에 있었다. 그녀는 피신해온 사람들에게 죽을 나눠주고 있었다. 바깥에서 먼 총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의 손이 멈췄다. 전쟁이 시작된 겁니까?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의 끝이 흔들렸다. 그녀는 문틈으로 하늘을 보았다. 달이 구름 뒤에서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 빛이 희미하게 산등성을 비추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제발 아직은 아니다. 밤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평화가 아니었다. 그건 폭풍이 오기 전에 숨죽인 정적이었다. 영민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제호도 총을 내려놓았다. 그들은 서로 보이지 않았지만 동시에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이제는 남에서 북으로 불었다. 그 바람 속에 희미한 목소리가 실려왔다. 영민 살아남아라. 그건 기억이었을까, 바람이 만든 환상이었을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멀리서 붉은 신호탄 하나가 하늘을 갈랐다.
그 불빛은 짧았지만 역사는 그 찰나의 불빛에서 불타기 시작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하늘은 붉게 물들기 직전의 회색이었다. 서울의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닭 울음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렸다. 그러나 북쪽의 대지는 이미 깨어 있었다. 긴 줄의 탱크가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궤도 소리가 흙을 짓눌렀고 그 무게가 산을 흔들었다. 제오는 지휘본부에서 마지막 명령서를 받았다. 지시하달 전면 남진. 그 한 문장이 모든 의문을 지웠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목시계를 맞췄다. 시침은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시간이 역사에 남겠지. 하지만 어떤 이름으로 남을까? 폭음이 터졌다. 하늘이 흔들렸고 포탄의 불빛이 어둠을 찢었다. 남쪽 초소의 병사들이 놀라 달려 나왔다. 포격이다. 북쪽에서 포격이 시작됐다. 무전기가 동시에 터졌다. 영민은 잠결에 몸을 일으켰다. 침상 옆에 걸린 제식복이 흔들렸다. 그는 총을 들고 뛰쳐나왔다. 상황 보고. 적이 전면 공격 중입니다. 강 건너 전선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불길이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졌고 붉은 불빛이 구름에 번져 있었다. 그는 무전기를 붙잡았다. 모든 인원 철수 준비. 민간인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라.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무선은 잡음뿐이었다. 그 잡음 사이로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스쳤다. 영민, 이건 선택이 아니야. 우린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택했어.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하지만 곧 폭음이 그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서울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다. 거리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뒤섞였다. 대전으로 내려가요. 아이부터 데리고 나가요. 선영은 한 손에 일기장을, 다른 손에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 위로 떨어지는 파편을 피하며 계단을 뛰어내렸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있었다. 불타는 잿가루가 눈송이처럼 흩날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다시 이럴 줄은 몰랐어. 남쪽의 하늘과 북쪽의 하늘이 동시에 불탔다. 총성과 비명 그리고 라디오 방송의 절규. 적의 남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그 문장은 완성되지 못했다. 전선이 무너졌고 송신탑이 폭발했다. 제오는 탱크 위에서 남쪽 하늘을 바라봤다. 그의 부하가 외쳤다. 동무 곧 서울 입성입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하늘을 보았다. 그 하늘은 두려울 만큼 맑았다. 그의 손이 총 위에 머물렀다. 이건 우리가 원했던 조국의 길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혔다. 그 시각 영민은 피난민 행렬 사이에서 다친 병사를 부축하고 있었다. 살아야 해. 그래야 지킬 수 있어. 그러나 그의 시선은 계속 북쪽을 향했다. 거기 어딘가에 제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 총구 끝에서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예감이 그의 가슴을 조여왔다. 서울 북쪽 한강 다리 위. 폭약 설치가 끝나고 병사들이 철수 준비를 했다. 영민은 다리 한가운데서 멈춰 섰다. 뒤에는 불타는 도시, 앞에는 새벽 안개 속의 강. 그는 낮게 속삭였다. 우린 다시 불 속에서 서로를 찾겠구나. 그의 발 아래에서 폭약의 심지가 타올랐다. 순간 거대한 폭발음이 터졌다. 하늘이 붉게 갈라지고 강물이 솟구쳤다.
그 불빛이 두 사람의 하늘을 동시에 물들였다. 같은 불, 하지만 서로 다른 이름의 전쟁. 그리고 불길이 잦아든 새벽, 선영은 폐허가 된 거리 한복판에서 불타지 않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잿빛 속에 남은 글씨. 조국이 해방되면 다시 만나자. 그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눈물이 흙먼지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그 종이를 접어 품에 넣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건 약속이 아니라 유언이 되었네. 폭발 이후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었다. 물은 잿빛으로 흐르고 타버린 다리의 철근이 뼈처럼 드러나 있었다. 하늘에는 여전히 연기가 남아 있었고 햇살조차 그 연기 사이를 통과하지 못했다. 영민은 폐허가 된 강둑에서 눈을 떴다. 귀에는 여전히 폭발음의 잔향이 울렸다. 그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살아있나?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옆에는 흙에 묻힌 동료의 손이 보였다. 그는 그 손을 잡았다가 천천히 놓았다. 모래바람이 그 손을 덮었다. 그는 무너진 다리를 바라봤다. 강 건너편 아직 불길이 남아 있었다. 그 불빛이 마치 신호처럼 깜빡였다. 그는 알아볼 수 있었다. 저기 누군가 있다. 그 시각 제오도 같은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군복은 이미 먼지로 덮여 있었다. 그는 남쪽 하늘에서 올라오는 검은 연기를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이게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의 곁에 있던 병사가 물었다. 동무, 이제 서울은 곧 점령됩니다. 제오는 짧게 웃었다. 그래, 점령. 하지만 누가 지배하고 누가 살아남을지는 아무도 모르지.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강 위를 지나 남과 북의 냄새를 섞었다. 연기와 피 그리고 젖은 흙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 냄새는 오래전 만주의 밤에도 있었던 냄새였다. 선영은 피난민들과 함께 강 하류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품엔 젖은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잿빛이 된 글씨. 조국이 해방되면 다시 만나자. 그녀는 종이를 조심스레 펼쳤다. 글씨는 반쯤 지워졌지만 그 흔적만으로도 마음이 떨렸다. 그녀는 아이에게 말했다. 이건 약속이야. 언젠가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진 못했다. 밤이 되자 강 위로 안개가 내려앉았다. 불빛이 잦아들고 폭격의 소리도 멎었다. 그 정적 속에서 영민은 강가로 내려갔다. 손에 나침반을 쥐고 남은 불빛의 방향을 가늠했다. 바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켰다. 그는 속삭였다. 그쪽에 있지, 제오. 그의 눈앞에 강물이 반짝였다. 그는 군화를 벗고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다. 물은 차가웠고 흙탕물이 발목을 잡았다. 그는 넘어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이 강을 건너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순간 총성이 들렸다. 물결이 흩어졌다. 그는 몸을 숙였다. 총탄이 강 위를 스쳤다. 제호의 부하가 외쳤다. 남쪽 병사 하나가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제호의 손이 본능적으로 권총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당기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서 흔들리는 강물 속의 실루엣. 그건 분명히 인간의 몸짓이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내렸다. 쏘지 마라. 적입니다. 쏘지 말라 했다. 잠시 후 총소리가 멎었다. 강 위에는 다시 고요가 흘렀다. 그 고요 속에서 영민은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림자를 느꼈다. 그 그림자가 제호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힘없이 손을 들어 올렸다.
안개 속에서 누군가 같은 동작을 했다. 두 개의 그림자가 서로를 향해 손을 들었다. 그 사이에는 여전히 강이 있었다. 건널 수 없는 강, 그러나 그 손짓 하나가 모든 총성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다. 안개가 짙어졌다. 두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졌다. 남은 건 잿빛 강물의 흐름뿐이었다. 그날 새벽 선영은 멀리서 강을 바라봤다. 안개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다. 그들은 강을 건너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건너 있었다. 전쟁의 불길이 잦아든 자리엔 연기와 재 그리고 침묵만이 남았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하늘은 아직도 회색빛이었다. 그날의 폭격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숫자로 세지 않았다. 몇 명이 죽었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건 이미 셀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다. 영민은 폐허가 된 교각 아래에서 눈을 떴다. 하늘엔 구멍이 뚫린 듯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의 옷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입술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는 힘겹게 일어섰다. 몸을 일으키자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 타버린 종이 한 장이 휘날렸다. 그 종이에는 한 문장이 남아 있었다. 다시 만나자. 그는 손을 뻗어 그 조각을 붙잡았다. 그러나 종이는 손끝에서 부서졌다. 그 부스러기들이 공중에 흩날리며 마치 눈처럼 떨어졌다. 그 시각 제오도 폐허 속을 걸었다. 그의 부대는 흩어졌고 명령 체계도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장교가 아니었다. 그저 길을 잃은 한 사람일 뿐이었다. 총 대신 낡은 노트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글자가 아니라 지워진 흔적들이 있었다. 그 흔적이 그에게 남은 전부였다. 그는 멀리 불타버린 다리를 보았다. 그 다리 아래 잿빛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 강은 이미 수많은 피를 삼켰고 이제는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겠지. 서울 외곽 폐허가 된 학교 건물 안. 선영은 무너진 칠판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흙 묻은 일기장과 불타다 남은 한 장의 서약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펜을 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적이라 부르며 총을 들었지만 결국 지키고자 했던 건 같은 이름의 조국이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바깥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폐허 너머로 햇살 한 줄기가 비쳤다.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랜만에 눈을 찌르지 않는 빛이었다.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다. 언젠가 이 땅이 다시 하나가 된다면 그 약속을 다시 써야 한다. 누구도 피로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서약서로. 그녀는 종이를 접어 가슴에 넣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먼지를 날리고 종이 냄새가 공기 속에 퍼졌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재호 씨, 영민 씨. 당신들이 보지 못한 조국은 언젠가 반드시 이 하늘 아래 있을 거예요.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무너진 성당의 종탑에서 남은 하나의 종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지막 울림을 내고 있었다. 그 소리는 길었고 묘하게 슬펐다. 영민은 산길을 걸었다. 그의 옷은 찢겼고 손엔 피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하늘을 향해 있었다. 그는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영민, 살아남아라.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걸었다. 그의 발자국 뒤로 먼지가 피어올랐다. 재호도 같은 시간 북쪽의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손 안의 서약서 조각을 꺼냈다. 그 종이는 이미 닳고 닳아 이제는 거의 형태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언젠가 같은 하늘 아래서. 그 말이 바람에 흩어졌다. 남쪽으로 불어가던 바람이 잠시 그 말을 품고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선영이 남긴 그 일기장은 언젠가 100년의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한 박물관의 유리 진열대에 놓이게 된다. 누군가는 그 글을 읽고 이렇게 적었다. 그들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들의 약속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시간은 모든 것을 태우지만 기억만은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 피로 맺어진 약속은 불에 타도 남는다. 그것은 종이가 아니라 마음 위에 새겨진 문장.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이 바라던 조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들의 눈으로 다시 이 땅의 새벽을 본다. 같은 하늘 아래 여전히 서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포화가 멎은 후 세상은 다시 돌아왔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 영민은 폐허 위에서 새로운 조국의 이름을 외치고 제오는 북쪽의 혁명 속에서 또 다른 신념을 써 내려간다. 그러나 그들의 길은 다시 한번 교차하게 되는데 1950년대 서로를 향한 침묵이 다시 총구의 그림자를 불러온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도 작은 불씨로 남았다면 잊지 말고 구독으로 다음 장을 함께 열어주세요. 100년의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